자, 이번 시간은 232페이지 11번 다계층 저당채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서 36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69로 갑니다. 기본 369로 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오프라인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MBS에 대한 종류인데요. MBS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이 시장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죠. 자, 그래서 1차, 2차 시장에서 이 원리금 수취권, 자, 갑니다. 차입자가 있었어요. 자, 아웃라인만 잡습니다, 여러분들. 갑돌이고요. 자, 차입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A은행이 있었습니다. A은행. 그 다음에 HF, 한국주택금융공사죠. 이걸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었죠. 투자자. 자, 그래서, 자, 자금을 주고 저당채권을 가지고 왔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주고 채권을 또 사왔어요. 2차 자산시장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금을 또 받고 여기에 대해서 MBS를 발행했잖아요. 이걸 쪼개서. 그래서 이쪽에서 상품화 시키는 종류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MBS는 CMO가 대부분이고요. MBB라는 또 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차입자가 조기상환하게 되면 어떨까? 우리가 이자,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조기상환하잖아요. 그럼 조기상환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자가 높아져서 이자할 위험이라는 것을, 자, 이 2가지를 가지고 누가 갖고 가냐면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져요. 원금과 이자를 수취권을 가진 자가 지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채무 불이행하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은 저당권을 가진 자가 짓습니다. 자, 이거를요, 얘가 얘한테 넘기고 얘한테 넘긴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기본서에서 말씀드렸죠. MPTS, MBB, 그 다음에 MPTB와 CMO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게 MBB와 CMO예요. 자, MBB는 채권이고 MBS 종류가 CMO거든요. 자, 그래서 이 MBB는 유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한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편법도 있지만 발발이니까 발행기간이지만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채권 형태고, CMO는 다계층 채권이에요. 다계층 채권. 자, 그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MPTS는 모기지 패스니까 다 넘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체증권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얘는 지분형 형태예요. 지분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투자자한테 넘기죠. 그럼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다 주잖아요. 특히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투자자의 조기상환 위험이 중요하죠. 그러면 조기상환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콜방어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콜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자기가 지니까,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채권형입니다. 채권형이에요. 그럼 채권형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발행기간에 넘기죠. 그럼 발행기간이 위험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제일 작겠죠. 조기상환 위험이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투자는 콜방어가 가능하죠. 발행기간이 위험하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MPTB와 CMO가 그 다음에 상품이 나온 거예요. 안 팔리니까. 페이입니다. 페이만 넘겨요. 그래서 혼합형이라는 거는 제가 기본서에서 원투저발이라고 했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한테,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MPTB는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니까 조기상환이니까 콜방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온 게 CMO예요. 얘는 부분적인 콜방어가 가능합니다. 장기 투자일수록 부분적인 콜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져서, 자, 이제 약간 편법을 드린다면은, 콜방어가 3글자잖아요. 그 3글자 되는 것만 콜방어가 돼요. 특히 CMO는 장기적일수록 되죠. 그 다음에 투자자를
투자자를 소리 나는 데 쓰면 투자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행 기간을 소리 나는 데 써보세요. 그럼 BAL이 되잖아요. 그럼 투자자가 나오면 T가 나오면 투자가 되고요. B가 나오면 발행 기간이다. 이렇게 맞추세요. 그러면 발행 기간이 발발은 다 발행 기간이시겠고 TS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복수 체제니까 다 투자자다.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스루니까 원투 저발, 원리금은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 기간이다. 자, CM은 다계층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 교재 371페이지로 가시면 다계층 채권에 대한 트렌치가 여러 개 있죠. 이건 혼합형이고 트렌치별로 이자율이 다르다. 그 다음에 자, 그게 고정이 될 수 있고 변동이자가 될 수 있고 장기 투자에서 콜방어가 실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232페이지에 오셔서 자, 지금 11번을 보시면은 다음 다계층 저당 채권의 특성의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계층 채권도 원투예요. 원리금 수익권이 투자자한테 갔으니까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지겠죠. 그러면 조기상환은 증권 발행자가 지는 게 아니라 증권 소지자 투자자가 진다고 하셨어야 됩니다. 그 정답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BS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를 한번 가볼게요. 자, 넘겨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우리 교재 뭐 19번 같은 경우인데 19번은 뭐 쭉 나왔는데 영목이지라는 4번은 우리 주택연금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이 주택공사가 HF가 보증을 해주면 은행이 시중은행에서 연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하는 게 아니죠. 4번이 틀렸고요. 자, 20번에 지금 5번이 요거예요.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빨리 MBB를 딱 고치셔서 아, 이건 발발이구나. 투자자가 아니다. 그럼 발행 기간이 위험부담하니 투자가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쭉 가시게 되면 그 MBS에 대한 구조가 또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36번입니다. 244 244에 36번 가죠. 자, 부동산 금융의 설명에다 틀린 것은 2번 나왔네요. 주택저당 채권 MBB 발발이잖아요. 그럼 발행 기간이 다 모두 쳐요. 조기상환 위험부담은 투자가 전가되는 게 아니라 발행 기간이 보유한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가 또 나왔네요. 45번. 계속적으로 MBB와 CM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249페이지 45번 보시면 주택담보부증권이 MBS거든요. 틀린 거. 자, 2번. MBB는 투자자가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소유권 같습니까? 자, 이게 긴데요. 이게 저당권이에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의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 그 저당권이거든요. 투자가 아니라 발행기간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거의 이제 뭐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만 남았거든요. 그것만 이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55번 같은 거는 부동산 금융에 관한 틀린 것은 자, 이건 다 풀어볼게요. 별표를 한 3개 쳐놓으시고 자, 좀 전에 CM 있었죠.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약에 다른 일반적이다. 맞죠? MBB는 채권형입니다. 자, 얘는 발행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초과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초과 담보를 원한다. MPTS는 투자자잖아요. 조기상환이면 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자, 4번이 정답이네요. 고정이었을 때 차입자가 조기상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시장금리, 금리 상승이 하락했을 때죠. 자, 5번. 2차는 1차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정확하게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61번입니다. 페이지 258페이지 박스입니다. 자, 모기지 증권에서요. 모기지 증권에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행자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위험수익 구조가 다양한이야. 다양한이 나오면 CM입니다. 트렌치. 그래서 이건 무조건 그 다양한 트렌치로 구성된 증권으로 발행된 채권형 증권은 CMO가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게 대표적이겠어요?
자, 6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금융에 대해서 자, 옳은 거죠.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 있다 그러잖아요. 기억, 주택금융은 주택 수요자한테 자금을 융자해주면서 주택금융을 높여준다. 맞습니다.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신용을 담보로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디귿, 서민주택을 담보로 하고 자금을 융자해주는 거는 개발금융이 아니라 소비금융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를 보면 맞죠. 주택자금 융자는 주로 장기 융자 맞고요. 대출기간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 저당 채권을 유동할 필요가 있다. 기억, 릴, 정답 3번입니다.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문제 주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은 자, 우리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 돼서 봅니다. 자, 81번 정도 이제 마무리하죠. 81번. 자, 교재 우리가 문제집 269페이지 81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2번. 자,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이 MBB잖아요. 그럼 MBB가 다 발행기간이잖아요. 모기지풀에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다 투자자한테 이전한다? 아니죠. 다 발행기관이 보유하잖아요. 그죠? 역시 관련된 위험을 다 역시 발행기관이 보유하니 문제는 요 정도 본다면 그렇구나.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면 MBB와 CMO구나.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로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가시면은 주택연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373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추천하는 건, 자, 이거는 보금자리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자, 영모기지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모기지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법이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10월 31일이 시험 날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택연금제도는요, 연금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자, 물론 우리 가입 연령이 바뀔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바뀌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게시판에 또 한번 이렇게 프린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주택연금제도는 어떤 건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제도에 대한 연령과 그 다음에 가입 대상, 그 다음에 주택은 어떤 주택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됐던 문제나 또 그 예상 문제를 이제 보면서 들어가는데요. 자, 주택연금 신청자가 있어요. 연금 신청자. 자, 연금 신청자가 이제 가입 연령이 아직은 60세 이상이죠.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시험 보는 날짜로 게시판에 이제 제가 그 전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뀐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둘 중 다 아무나 60세 이상이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먼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HF,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리가 가입 요건을 심사하죠. 그럼 가입 요건을 심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보증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보증료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보증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보증료라는 거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저당권은 얘가 설정합니다. 저당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정을 하죠. 자, 설정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은행한테 온라인으로 A은행한테 온라인으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게 돼요. 두 번째. 그럼 얘랑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출 약정 계약을 맺습니다. 대출 약정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해서 연금을 수령하게 돼요. 연금 수령. 그럼 연금을 직접 주는 거는 공사가 아니라 은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프로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절차가 공사는 연금 가입자에 의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에 의해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만 60세, 자, 부부 기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의 확정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단위로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한다.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문제는 제가 풀면서 부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주택연금에 대한 문제만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죠. 선별합니다. 자, 주택연금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우리가, 몇 번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냐면, 우리가 영목이지에 대해서 간단한 건 아까 문제를 풀어봤고요. 쭉 넘겨보시면은, 주택연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뒤쪽에 있을 거예요. 뒤쪽에. 그래서 나와 있는 문제가 우리가 이 주택연금은 여러분이 이제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67번입니다. 자, 261페이지. 자, 그래서 틀린 것만 좀 확인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당연히 주택이어야 돼요. 오피스텔과 상가주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외가 있는데 복합용도의 주택인 상가 등 복합용도의 주택인 경우는 전체 면적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택연금이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지문을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본서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별표.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법령에서 우리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이 제도가 10월 31일 날에 우리 시험 보는 날짜로 그 법안을 작성하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이 최근 경향이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거든요. 최근 경향은 몇 퍼센트 뭐 몇 년 같은 걸 잘 안 내요.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1번은 기본적인 거죠. 주택 소유자, 배우자 모두 60세가 아니라, 자, 소유자 또는 배우자만 60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55세로 인하됐다면 제가 게시판에 또 그 자료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자, 266페이지 77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인데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 기간으로 이전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아니에요. 저당권을 설정한 것 뿐이죠. 자, 그러면 해설이 있는데요.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생활자금을 대출받아요. 그 다음에 종신이라는 건 사망자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종료한 후 주택을 처분하죠. 그때 처분하는 거죠. 그동안의 원리금을 상환함으로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 연금 지급 기간에 기속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줬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유력한 게 니츠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니츠라는 부분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80페이지입니다. 자, 380페이지 가져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걸로 순서를 잡도록 하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야. 38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380페이지로 들어가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러분이 법 자체가 이제 거의 개정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시행된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많은 걸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작년 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자, 리츠제도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주택연금은 꼭 여러분이 이 정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가 들어온 또 우리가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게 법입니다. 법이 바뀔 가능성이 크죠. 투자회사법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먼저 보신다면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회사 법에 이제 규정을 하고요. 또 그게 이제 없으면은 우리가 상법의 규정을 받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리츠라고 합니다. 리츠 회사가 자, 상장을 해요. 상장을 해서 자,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한테 자, 이렇게 자금을 줍니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을.
자, 그래서 자기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지분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분금융이라고 하고 우리 부동산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겠죠. 그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거용보다는 수익이 나오는 업무용의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면 또 배당을 해야 됩니다. 내부 유보하면 안 돼요. 배당이 또 의무 배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MBS에 투자하죠. 주택저당담보주권. 부동산 직권에 투자하니까 저당 수익이 있으면 또 그걸 배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니까 언제든지 환금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법에서 나와요. 법. 그러면 이제 적어 볼게요. 자기관리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위탁관리. 위탁관리가 있고, 부도난에서 사들이는 게 기업구조조정이죠. 기업구조조정은 아닙니다. 기업구조조정.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실체 회사 여부예요. 실체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실체 여부를 봤을 때, 자, 이게 작년에도 이제 간접적으로 나왔는데요.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 회사가 있어요. 실체형입니다.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지점 설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명목회사예요. 실체가 아니라 명목이기 때문에 실체 회사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직원 고용할 수 없고요. 상근 임직원을 둘 수가 없고 지점을 설치할 수 없죠. 본점에.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구조정 리츠가 아직은 많고요. 이 두 가지 리츠는 자,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영업인가. 얘는 일정한 등록 요건이 되면 등록도 가능해요. 자, 등록을 하면서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모 같은 경우는 등록이지만 얘도 공모는 영업인가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인가 등록받는다 이렇게 해갖고요. 그럼 얘네들은 등록을 해야 되고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자산관리회사라는 것은 이 두 회사에 어떻습니까? 투자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산관리회사가 자기관리 리츠의 요건하고 똑같아요. 자기관리 리츠처럼 이 최저자본금도 70억이 되고요. 전문 인력도 5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도 이제 자본금이 70억, 5인 이상 확보해야 되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기관리 리츠랑 유사한 그 어떻습니까?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최저자본금이죠. 최저자본금. 그럼 최저자본금은 533으로 암기하세요. 533. 그래서 5억, 3억, 3억.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을 한 후에, 그자, 6개월 내가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설립입니다. 설립 때 이제 533이 되겠고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6개월 내가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최저자본금은, 자, 요거는 7호라 그랬죠. 70억, 50억, 50억. 그래서 제가 암기로 533은 설립자본금. 특히 설립 때는 현물 출자는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설립 출자가 가능하려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최저자본금이 갖춰지기 후에 됩니다. 7호는 최저자본금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자위,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주식 소유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보신다면 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주식이 50, 얘는 제한이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당이라는 자체를 다 90% 얘네들 배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초과 배당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초과 배당하면은 기업구조정 리츠는 특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얘는 법인세가 면제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기관리 리츠는 법인세가 안 되거든요, 면제가. 그래서 우리가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 21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얘는 50% 이상 배당하면 되는데, 다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나머지 거는 제가 법조항을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으로 가죠. 자, 리츠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츠는요, 들어간다면, 거의 뭐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넘기시면은, 13번입니다. 13번이 작년 문제죠. 233페이지 13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위탁관리 리츠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당연히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2번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한다. 이거는 위탁관리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관리 리츠에 대한 거고요. 자, 쉬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리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페이지 242페이지 32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에 관련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5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부동산을 개발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자, 이거는 그 자문회사가 아니에요. 개발관리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자, 일반 자기관리 리츠 그렇고요. 자산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지, 자문회사가 막 개발관리 처분하는 건 아니죠. 그건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 업무만 해주기 때문에 5번은 좀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번. 정부가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국민들한테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시키겠죠. 자, 소위 얘기 다수 투자자가 되니까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부도난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빨리 사들여서 또 구조조정 지원을 해주고요. 자, 상장을 하니까 우리가 회계감사를 받아요. 투자보고서를 공시하다 보니까 투자를 보호하는데, 4번의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서 얘가 도입됐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뭐 자산 유동화하는 법률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유동화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MBS에 대한 거를 도입하기 위한 어떤 정책 목표이지 4번이 틀렸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거용보다는 업무용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 중 기업 구정 리츠가 자기관리보다 적게 아니라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동산 개발 이 투자회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 구정은 좀 특혜를 줘요. 특례를 주기 때문에 꼭 상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구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두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상장되는 건 아니다.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업도 자금을 차입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라 차입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서 35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252페이지.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옛날 문제니까, 자, 옛날에는 법이 안 바뀌었을 때는 이제 10억이었는데, 1번이 정답이 되려면 좀 5억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억이 돼야지만 1번이 정답이다. 정답은 1번으로 하려시면 5억으로 고쳐주고요.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억으로 고쳐진다면. 자, 2번. 위탁관리는 설립자본금이 3억 맞습니다. 맞는데,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가 최저자본금이에요. 30억이 아니라 50억으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3억 맞고요. 그 다음에 50억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권용 모두 실체다? 자기관리만 실체가 됩니다. 자, 4번.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어요.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고, 부동산 투자는 금융업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5억으로 고쳐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답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8번입니다. 256페이지 58번.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은 자본금이 3억이 아니라 5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번이 정답인데요.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일단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요거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영업인가를 받는 날부터 6개월이라는 것은 최저자본금이에요. 755죠. 그럼 자기관리 리츠는 자본금이 70억 맞습니다. 2번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설립자본금이 10억입니까? 3억이 되겠죠. 자, 3번 자기관리 부동산의 설립자본금은 3억이 아니라 5억. 자, 영업인가를 받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자본금이 이거는 설립자본금이 아니라 최저자본금이기 때문에 이건 70억이 아니라 50억으로 하셔야 되죠. 5번 별표.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이 안 나왔어요. 부동산 투자에는 부동산 등 자산 운용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국토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 처리 기준을 간다. 그렇게 하셨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자, 261페이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2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발기 설립 방법으로 하여 맞는데요. 현물 출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72번.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이 틀린 것은 5번. 부동산 투자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아까 나왔던 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뺏긴 거죠.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리츠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조항만 그렇게 아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금융 파트에 안 한 부분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